할머니, 이거 맞으시면 죽어요. 병원 주사실에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순간 66세 김연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장사로 단련된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사가 아니다. 믿었던 사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그 뒤에는 병원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비타민이라던 약에서 독극물이 검출되고 효자 사위의 두 얼굴이 드러난 순간 모든 진실은 수십 년 지켜온 가게와 가족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음모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어머니의 직감이 어떻게 거대한 배신을 무너뜨리고 끝내 가족을 지켜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빛사 연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위 도현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장모님 기력이 떨어져 보인다며 좋은 병원에서 종합 영양수액을 맞으라고 했거든요. 66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봤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도현은 평소와 달리 부쩍 친절했습니다. 차까지 가져와서 직접 운전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택시비 주면서 알아서 가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사위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죠. 재활병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복도며 벽면이 다 반질반질하더라고요. 도현이 제 팔을 붙들고는 3층 시술실로 안내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빨랐어요. 뭔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죠. 시술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하얀 침대 하나와 의료진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름표를 보니 민주라고 되어 있더군요. 나이는 27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도현이 앞서서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최근 기력이 떨어지셔서 영양수액을 맞으러 왔다고요. 원장님 소개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민주 간호조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민주가 수액백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병원에서 보던 투명한 수액과 색깔이 조금 달랐거든요. 살짝 노란 빛이 돌았다고 해야 할까요? 민주가 주사 바늘을 들고 제 팔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을 돌려서 제 귀에 속삭이더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보통 수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면 마취제 농도가 이상하다고요. 절대 맞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민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위 도현은 옆에서 빨리 시작하자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수액백 라벨을 자세히 보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보니까 모서리 부분이 약간 들뜬 것 같았어요. 누군가 다시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저는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다고 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속이 메스껍다고요. 도현이 깜짝 놀라더군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면서도 표정이 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민주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수액은 몸 상태가 좋을 때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고마웠어요. 도현이 끝까지 맞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미 예약도 잡고 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몸이 안 좋다며 고집을 부렸죠. 66년 살면서 이런 위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수액을 맞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현의 표정을 힐끗 봤는데 평소와는 다른 짜증이 섞인 모습이었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기색이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 앉아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민주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면 마취제라니 대체 왜 그런 걸 제게 놓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액백 라벨의 미세한 재접착 자국도 눈에 선했고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해치려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친절도, 갑작스러운 병원 권유도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66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 지민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저마저 쓰러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연옥당 본점으로 향하는 길에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은은하게 풍기는 참기름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우리 공방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작은 한과 공방이 제게는 새로운 삶이었거든요. 하루하루 반죽을 치대고 기름에 지지면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서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31살의 이 아가씨는 6개월 전부터 저희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원래는 약사였는데 내부 고발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한과 일을 할 줄 모르던 아이가 지금은 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저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다고 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잤냐고 묻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어제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그 수액백의 이상한 색깔과 라벨 자국이 말이에요. 아침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찹쌀가루와 맵쌀가루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체에 내리는 일부터요. 손끝으로 느끼는 가루의 질감이 그날따라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25개 가맹점까지 키워온 이 손맛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딸 지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8개월 전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지민이도 이곳에서 함께 일했거든요. 어머니의 레시피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다니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약과 반죽을 치대면서 말했어요. 요즘 도현 씨가 자주 오신다고요. 전에는 거의 얼굴도 안 비치던 분이 최근에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른다더군요. 그것도 지민이 사고 난 후부터 말입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약사 출신이라 그런지 관찰력이 예리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이상 혼자서만 감당하기에는 벅찰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도현이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한 것부터 수에게 이상한 색깔, 그리고 민주 간호조무사의 경고까지요. 서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서윤이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수액 라벨이 이상했다는 얘기가 특히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약사로 일할 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라벨 교체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수면 마취제라니 말이 안 된다더군요. 그때 서윤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의료용 약품 분석을 하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선배가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의심스러운 약물이나 라벨 같은 게 있으면 성분 분석을 해볼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한과 반죽을 마저 치대면서 생각했어요. 지민이가 쓰러진 후로 도현의 행동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사위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병원 일을 겪고 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아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약과 한 봉지씩 사가면서 안부를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응답했을 텐데 그날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해야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서윤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다시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윤이 말하길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감으로만 의심해서는 안 되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특히 이런 중대한 일은 더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만약 도현이 또 병원에 가자고 하면 일단 피하되 혹시 약물이나 수액 같은 걸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성분 분석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지민이가 생각났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마저 위험해지면 지민이는 누가 지켜줄까요? 오후 내내 한과를 만들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25개 가맹점까지 키워낸 저잖아요. 이 정도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서윤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해가 질 무렵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보다 더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자고 말이에요. 연옥당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지민이의 어머니로서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도 없이 오지 않던 사람이 요즘은 수시로 나타나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현이 거실로 들어서더니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제 병원에서 몸이 안 좋으셔서 수액을 못 맞으셨는데 괜찮으시냐고 묻더군요.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진짜 걱정이라면 그렇게 어색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했죠. 도현의 표정을 슬쩍 살펴봤는데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마치 다음 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한 잔 내려드리면서 도현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연옥당 25점 오픈이 다음 달이라며 그때 맞춰서 후계자 발표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언론도 부르고 점주들도 다 모이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사실 후계자 얘기는 제가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지민이가 깨어나면 함께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했습니다. 마치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연옥당이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확실하게 미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가맹점주들도 안심하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민이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러자 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짜증이 살짝 스치는 게 보였어요. 도현이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예전의 정중한 사위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경계심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지민이 사고 나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도현이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장모님 건강을 위해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기력이 떨어져 보이시니까 이걸 드시면 좋을 거라고 했어요. 투명한 캡슐이 들어있는 통이었습니다. 저는 통을 받아들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일반적인 비타민 캡슐 같아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캡슐 안에 가루가 층이 나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위쪽은 하얀색이고 아래쪽은 조금 다른 색이더군요. 도현이 바로 하나 드시라고 했습니다. 물까지 가져다 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드리고 말았을 텐데 왜 직접 보면서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나중에 먹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배가 불러서 약을 먹으면 속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핑계를 댔어요. 도현이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도현이 일어서면서 매일 꼭 드시라고 당부했어요. 하루에 한 알씩 아침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다시 잡아놓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문을 나서면서 도현이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프시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을까요? 마치 협박 같기도 하고요. 도현이 떠나고 나서 저는 그 비타민 통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캡슐을 빛에 비춰보니 정말로 가루가 층으로 나뉘어 있는 게 확실했어요. 일반적인 비타민이라면
이렇게 층이 분리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어제 서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심스러운 약물이 있으면 성분 분석을 해볼 수 있다고 했던 말이요. 이 비타민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도현의 행동을 되짚어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후계자 발표 제안, 서두르는 태도, 그리고 이상한 비타민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도현이 저를 해치려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연옥당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8개월 전만 해도 건강하게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병상에 누워 있다니. 설마 그것도 우연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이 준 비타민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일단 서윤에게 가져가서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어제 도현이 한 말들도 함께 상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타민 통을 가방에 넣으면서 문득 무서워졌어요. 만약 정말로 이게 비타민이 아니라면 도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위험 속에서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서윤이라는 믿을 만한 조력자도 있었어요. 66년을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 다음 날 오후 저는 지민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도현이 준 비타민 통이 들어 있었어요. 서윤에게 보여주기 전에 딸부터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지민이 옆에 있고 싶었거든요. 병원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8개월째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중환자실 앞에 서면 항상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 딸이 저 안에서 의식도 없이 누워있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에게 인사를 건네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민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죠.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왔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도현이가 뭔가 수상하다고 했어요. 너 없으니까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죠.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민이 손을 잡고 있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현이 말하고 있었어요. 보험 관련해서 변경할 게 있다고, 수익자를 바꾸고 특약도 추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지민이 보험 얘기였습니다. 도현이 지민이 남편이니까 당연히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거였죠. 하지만 왜 굳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지민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통화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렸어요. 도현이 특약 한도를 최대로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더군요. 일주일 안에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급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전자서명 얘기였어요. 도현이 지민이 대신 서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의식불명 상태니까 법적 대리인으로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민이 대신 서명한다는 게 과연 합법적인 일일까요? 더군다나 당사자인 지민이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도현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곧 병실 쪽으로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지민이 손을 잡고 있는 척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요. 도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더군요. 아마 제가 여기 있을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금세 평소에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언제 오셨냐고 물었어요. 지민이 상태는 어떠냐고 하면서 침대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왔다고 대답했어요. 상태는 여전하다고 했죠. 속으로는 방금 통화 내용이 계속 맴돌고 있었지만요. 도현이 지민이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의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슬쩍 물어봤어요. 방금 누구와 통화하셨냐고요. 도현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회사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험 관련 업무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도현이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회사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장모님도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집에서 쉬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가면서 내일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도현이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무력한 상태에서 누군가 딸의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을 한다니 상상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남편이라는 사람이라니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난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지민이 손을 한 번 더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누가 뭘 하려고 해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현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특약 추가, 전자서명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도현이 정말로 지민이 명의로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그건 명백한 위조가 아닐까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에서 비타민 통을 꺼냈습니다. 오늘 들은 보험 얘기와 이 수상한 약물까지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서윤에게 이 비타민을 보여주고 오늘 있었던 보험, 통화 얘기도 들려줘야겠다고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민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8개월 전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면서 연옥당에서 함께 일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의식도 없이 누워있다니. 그리고 그런 딸을 이용해서 누군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민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연옥당의 주인으로서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시련은 처음이었지만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서윤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옥당으로 가는 길에 오태식 회장을 만났습니다. 벌써 30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저보다 2살 많은 이 양반은 강북 전통시장의 터줏대감이자 상인회장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친형처럼 돌봐준 분이었습니다. 오태식 회장이 저를 보더니 너털웃음을 터뜨렸어요. 연호가 요즘 안색이 영 안 좋다고 하더군요.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으로 넘겼을 텐데 그날은 정말 털어놓고 싶었어요. 회장님 댁앞 평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고 털어놨죠. 오태식 회장이 표정을 굳히면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도현이 그 친구 말이지. 요즘 이상하더라고 하더군요. 걸걸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톤이었습니다. 오태식 회장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는 다 보고 다 듣는다고, 아무리 조심해도 소문은 다 난다고 하더군요. 특히 도현이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였습니다. 회장의 말에 따르면 도현이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연옥당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상권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물어봤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 돌았다더군요. 더 이상한 건 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연옥당 본사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 대표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 걸 미리 알아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태식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갔다다고 해요. 담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연옥당 매출액으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더군요. 마치 당장 큰 돈이 필요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도현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연옥당 건물이나 지분은 모두 제 명이었는데 왜 사위가 그런 걸 알아보고 다니는 걸까요? 회장이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는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호가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요. 사위라는 작자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장님께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병원에서의 이상한 수액 사건부터 의심스러운 비타민,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들은 보험 통화까지 다 말했습니다. 오태식 회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다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도현이가 부동산이며 지분이며 다 알아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오태식 회장이 제 마음을 아는지 위로해 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시장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회장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면 승부를 하면 안 된다고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도현이는 교활한 놈이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추측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죠. 특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태식 회장이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그래, 증거를 모아야지 하면서 뭔가 생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시장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그 친구들이 눈도 좋고 발도 빠르다고 하더군요. 회장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젊은 상인들 몇 명이 도현이 행동을 지켜보자는 거였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뭘 하는지 관찰하자고 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저기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도현이 모든 행동을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태식 회장이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청과 상인 김철수, 반찬 가게 아들 박민수,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 이동훈까지. 이 세 친구가 특히 눈이 밝고 발이 빠르다고 했어요. 이들에게 부탁해서 도현이를 관찰하자고 하더군요.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도현이가 눈치채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마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한다니 감동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쌓은 인간관계가 이럴 때 힘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연호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시장파는 가족 같은 거라고, 한 사람이 어려우면 모두가 나서는 거라고 하더군요. 특히 내가 혼자서 연옥당을 이만큼 키운 걸 다들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 오태식 회장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현이의 수상한 행동들이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옥당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서윤과 함께 비타민 성분 분석을 하고 오태식 회장의 관찰조도 운영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사람들과 쌓은 신뢰가 이럴 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어요. 도현이 아무리 교활해도 시장 전체를 속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실 찾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오태식 회장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도현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때로는 약해 보이는 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앞에서는 기력이 떨어진 할머니 역할을 하기로 한 거죠. 평소보다 걸음걸이를 느리게 하고 목소리도 작게 냈어요. 가끔 한숨을 쉬거나 피곤하다는 표현도 섞었습니다. 도현이 연옥당에 왔을 때 제 연기가 통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방심한 모습이었거든요. 장모님이 많이 지쳐 보이신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다시 권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듣는다고,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옥당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25호점 오픈 준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도현이 제 말을 들으면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이 이렇게 약해지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연기가 제대로 먹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도현이 다시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강요하지 않고 살살 권했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안 좋다며 미뤘어요. 다음 주쯤 가보겠다고 했죠. 도현이 실망한 기색이 보였지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더군요. 한편으로는 25점 오픈 행사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서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데 평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언론도 더 많이 부르고 점주들도 전부 모이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후계자 문제나 회사, 미래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죠. 물론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지만요. 행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특히 행사장 시설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음향시설도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CCTV 시스템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어요. 행사장 담당자와 미팅을 할 때 스크린과 음향 장비 점검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거든요. 담당자는 저의 꼼꼼함에 감탄했지만 제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CCTV 설치 위치도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다 찍히는지, 음성도 제대로 녹음되는지 확인했어요. 담당자에게는 보안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행사 준비 소식을 듣더니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발표를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연옥당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될 거라고 귀띔해 줬습니다. 그러자 도현의 눈이 번뜩였어요. 혹시 후계자 발표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면서 그때 가서 보시라고 했어요. 도현이 더 궁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서윤과 상의해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놨어요. 25호점 행사는 단순한 오픈 기념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무대가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비밀이었어요. 서윤이 비타민 성분 분석 결과를 가져왔을 때 제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비타민이 아니었어요. 소량의 이뇨제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섞여 있었다더군요. 장기간 복용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도현이 저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게 명확해진 거죠. 병원의 이상한 수액도 그렇고 이 비타민도 그렇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오태식 회장의 관찰조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현이 또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하상우 원장이라는 사람과 자주 만난다더군요.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도현 앞에서는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에서는 행사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한 수를 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도현이 주는 비타민도 먹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버렸어요. 매일 아침 도현이 확인하러 오니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캡슐을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 것도 여러 번 연습했어요. 연옥당 직원들에게는 행사 준비에 더욱 신경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신제품 준비와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25개 가맹점이 모두 참여하는 큰 행사니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인지 의아해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게 일하던 제가 갑자기 큰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그래도 모두들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행사 날짜가 정해지자 도현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자주 연옥당에 와서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피곤한 척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서윤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행사 당일 시나리오부터 비상 계획까지 모든 걸 재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66년 인생에서 이런 큰 승부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도현이 저를 얕잡아 본 게 결국 그의 실수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나이 든 장모를 쉽게 생각한 게 화근이었죠. 연옥당을 25개 가맹점까지 키운 저를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연옥당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서윤의 얼굴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둘이서만 앉았어요. 서윤이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의심하신 게 맞다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도현이 준 비타민 분석 결과였습니다. 서윤이 종이를 펼치면서 설명해 줬어요.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캡슐 안에 들어있던 건 비타민이 아니었어요. 소량의 이뇨제와 간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장기간 복용하면 간 기능이 서서히 악화될 수 있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뇨제 때문에 탈수 증상이 생기고 간독성 성분 때문에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화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약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그 비타민을 계속 먹었다면 정말로 건강이 나빠졌을 거예요. 그럼 도현이 생각대로 저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서윤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가져온 수액 라벨 분석 결과였습니다. 민주간호조무사가 몰래 떼어준 라벨 조각을 분석한 거였어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라벨에 표기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영양수액이라고 써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다졸람이라는 수면 마취제가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서윤이 설명하길 미다졸람은 수술 전에 사용하는 강력한 진정제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영양수액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성분이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농도도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수액을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윤이 말하길 깊은 잠에 빠졌을 거라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서윤이 라벨을 다시 자세히 보여줬어요.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라벨 모서리 부분에 접착제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누군가 원래 라벨을 떼어내고 새로운 라벨을 붙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 장에서 봤던 미세한 재접착 자국이 떠올랐어요. 그때 민주가 보라고 했던 그 흔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제 직감이 옳았던 거죠. 그때 연락이 왔어요. 민주 간호조무사에게서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민주가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30분 후 민주가 연옥당으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저희는 민주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상우 원장이 약품 보관실에서 수상한 짓을 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와서 수액백 라벨을 교체하고 있었다더군요. 더 중요한 건 그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거였어요. 민주가 야간 경비원과 친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장이 라벨을 떼어내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민주가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비록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하상우 원장이 수액백을 조작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시간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기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장에서 본 라벨의 재접착 자국, 세 장에서 의심했던 비타민의 층분리, 그리고 지금 이 과학적 증거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정리해서 말해줬어요. 도현과 하상우 원장이 공모해서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게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비타민으로 서서히 건강을 악화시키고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제로 의식을 잃게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민주가 덧붙였어요. 원장이 도현과 자주 만난다고 했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원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마다 봉투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태식 회장의 관찰조에서 들었던 정보와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도현이 여기저기 부동산과 지분을 알아보고 다닌 것도,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것도, 모든 게 하나의 큰 계획이었던 거죠. 서윤이 말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인미수와 의료법 위반,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5호점 행사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공개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까지 안전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도현과 원장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안심시켰어요. 서윤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자고 제안했어요. 여러 부복사해서 따로따로 보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도 맡겨두자고 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모든 걸 되짚어 봤어요. 한 장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결국 현실이었던 거죠. 민주의 용기 있는 경고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안심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었거든요. 도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지만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날 거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지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25점 행사에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일만 남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신중하게 다음 수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도현을 덫으로 유인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너무 자기적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연스럽게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도현이 연옥당에 들러서 25점 행사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은근슬쩍 중요한 말을 흘렸어요. 도현아, 사실 이번 행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계자 문제와 지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도현의 눈빛이 번뜩이는 게 보였습니다. 도현이 바로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연옥당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이 될 거라고 덧붙였죠. 그러자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자신도 그 계획에 포함되는 건지 말이에요. 지민이 남편이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건 행사 당일에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도현이 더 묻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현이 또 연옥당에 왔을 때 저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어요. 도현이 가져온 비타민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복용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노골적으로 했어요. 캡슐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겨뒀다가 도현이 안 보는 사이에 뱉어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일부러 도현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완전히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과연 도현이 눈치를 챘어요. 제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따지지는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에도 같은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놓고 했어요. 캡슐을 입에 넣었다가 휴지에 뱉는 모습을 도현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실수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이었어요. 도현이 드디어 말했어요. 장모님,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먹고 있다고, 다만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한다고 핑계를 댔죠. 도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도현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연옥당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을 먹는지 직접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이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도현이 하상우 원장과 만나는 횟수도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태식 회장의 관찰조에서 전해준 정보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끼를 던졌어요.
도현에게 행사 준비가 생각보다 큰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들도 많이 올 예정이고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이런 큰 자리에서 발표하는 후계자 계획이니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연옥당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 될 거라고 덧붙였죠. 도현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자꾸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더 심해졌거든요. 그때 우연히 도현의 휴대폰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스크린을 슬쩍 봤는데 자동 백업 알림이 떠 있더군요.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으로 백업된다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해뒀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도현이 자신의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현이 다시 병원 얘기를 꺼냈어요. 장모님 건강이 계속 걱정된다면서 행사 전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권했어요. 저는 행사 준비 때문에 바쁘다며 미뤘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도현이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도현이 가방에서 비타민을 새로 하나 더 꺼냈어요. 이번 건 더 좋은 제품이라면서 꼭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또 분석을 의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도현이 점점 조급해하고 있다고, 우리 작전이 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서윤도 동감한다며 계속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사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도현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져온 비타민을 꼭 먹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약을 먹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먹지 않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어요. 도현이 그걸 보면서 점점 초조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오태식 회장에게서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현이 하상우 원장과 만나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도현을 조급하게 만드는 작전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급하게 행동할수록 더 많은 증거를 남기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도현이 저를 쉽게 생각한 게 결정적 실수였어요. 66년을 살면서 이런 심리전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연옥당을 키워오면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에서든 이런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행사 당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고 도현도 제가 원하는 대로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습니다. 행사를 사흘 앞둔 어느 오후 오태식 회장이 흥분한 표정으로 연옥당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평소의 너털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닫고 말했어요. 연호가 큰 거 잡았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관찰조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서윤을 불렀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들어야 할 내용일 것 같았거든요. 서윤이 와서 문을 완전히 잠그고 블라인드까지 내렸어요. 오태식 회장이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 7시쯤이라고 했습니다. 청과 상인 김철수가 병원 근처에서 배달하다가 우연히 본 장면이라고 하더군요. 화면에는 하상우 원장과 도현이 병원 뒷문 근처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면서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만남이었어요. 김철수가 멀리서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화질이 꽤 선명했습니다. 도현과 하상우 원장의 얼굴이 뚜렷하게 구분됐어요. 시간도 카메라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하상우 원장이 도현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현이 그 봉투를 받아서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는 장면까지 선명했어요. 오태식 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김철수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도현 얼굴을 알아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진은 총 6장이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헤어지는 모습까지 순서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 같았어요. 서윤이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금품 수수 장면이라고. 의료진이 환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는 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그 목적이 환자를 해치려는 거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주간호조무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급하게 만나고 싶다고 중요한 걸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30분 후 민주가 연옥당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USB를 들고 있었어요. 야간 경비원 아저씨와 함께 큰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약품 보관실 CCTV 원본을 복사해 왔다고 했습니다. 야간 경비 담당인 박 아저씨가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그분도 원장의 수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봤다고 했어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니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기 전날부터 최근까지의 영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하상우 원장이 밤늦게 약품 보관실에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평소에는 그 시간에 약품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민주가 설명했습니다. 원장이 수액백을 꺼내서 라벨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장면까지 다 보였습니다. 7장에서 분석했던 라벨 교체의 결정적 증거였어요. 두 번째 영상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원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뒷문을 통해서 몰래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원장실에서 30분 넘게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민주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그날 이후로 원장이 더 자주 약품실에 들락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현도 병원에 자주 와서 원장과 만났다고 하더군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였어요. 박 경비원 아저씨도 함께 와주셨어요.
6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원장의 평소 행동과 다른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야간에 혼자 약품실에 가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태식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사진 증거와 영상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고,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윤이 정리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성분 분석 결과와 CCTV 영상, 그리고 현장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살인미수, 금품수수 등 여러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5장에서 오태식 회장이 제안했던 관찰조가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시장 사람들의 연대감과 민주의 용기가 만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아직 이틀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행사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하면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경비원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원장이 눈치채면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안전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오태식 회장이 김철수, 박민수, 이동훈 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특히 김철수가 찍은 사진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끈끈한 정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어요. 모든 증거를 USB와 클라우드 두 곳에 백업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여러부 복사도 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자고 제안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오태식 회장과 관찰조, 민주와 박 경비원 아저씨, 그리고 서윤까지.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쌓아온 인간관계가 이런 위기 순간에 진짜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처럼 양심적인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이 보였어요. 도현과 하상우 원장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시장의 눈과 귀, 그리고 병원 내부의 양심적인 사람들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서 진실을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행사까지 이틀 남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증거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66년 인생에서 가장 큰 승부를 앞두고 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민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던 사람들을 반드시 벌받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정의가 승리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행사 하루 전날 저는 서윤과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오태식 회장이 소개해준 변호사였는데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범죄는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먼저 의료법 위반 부분부터 설명해 줬어요. 하상우 원장이 수액 라벨을 조작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를 속여서 다른 약물을 투여하려 한 건 중대한 범죄라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건 살인미수 혐의였어요. 김 변호사가 설명하길 실제로 투약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미수로 기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과 성분 분석 결과가 있으니까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보험 사기 미수 부분도 중요했어요. 내장에서 제가 들었던 도현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해치려 한 전형적인 보험 사기 패턴이라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특히 관심을 보인 건 전자서명 위조 문제였어요. 지민이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누군가 지민이 명의로 서명했다면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 동의 없이 보험 수익자까지 변경했다면 더욱 악질적이라고 하더군요.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전자서명 당시의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P 주소나 접속 시간, 사용한 기기 정보까지 다 남아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만약 지민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간에 다른 곳에서 전자서명이 이뤄졌다면 이건 명백한 위조라고 했어요. 문서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필적이나 서명 패턴을 비교 분석하면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8장에서 본 도현의 휴대폰 자동 백업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야말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지워도 클라우드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김 변호사가 설명하길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아서 클라우드 계정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현이 하상우 원장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메시지를 지울 때 자기 기기에서만 삭제하고 클라우드 백업은 놔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도현 같은 사람은 기술에 밟지 않으니까 백업 데이터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전체적인 법적 구조를 정리해 줬어요. 의료법 위반과 살인미수로 하상우 원장을 고발하고 보험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로 도현을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모까지 입증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거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9장에서 확보한 봉투 수수 사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료진이 환자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의료법뿐만 아니라 뇌물 관련 법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내일 행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요. 변호사가 대답하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다만 주의할 점도 알려줬어요. 행사에서 공개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행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줬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 사실만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해두라고 당부했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어요. 특히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공모해서 다른 가족을 해치려 한 사건은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비슷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더군요. 저는 변호사 말을 듣고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서윤이 말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내일 행사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66년을 사신 어르신이 이런 용기를 내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모든 복선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4장에서 들었던 보험 통화, 8장에서 본 휴대폰 백업 알림, 그리고 오늘 들은 법적 해석까지.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민이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면 딸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던 사람들이 모두 드러날 거라고,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쌓은 인간관계, 서윤 같은 전문가의 도움, 민주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용기,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내일의 승리를 만들어낼 거였어요. 도현과 하상우 원장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남겼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휴대폰 백업부터 CCTV 영상, 성분 분석, 현장 사진까지. 법정에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만 남았어요. 25호점 기념 행사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66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5호점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은 분주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25개 가맹점 점주들, 그리고 오태식 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사람들까지 총집결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행사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6장에서 준비한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 그리고 CCTV 시설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오늘만큼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서윤이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준비한 모든 자료들이 USB에 정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CCTV 영상 성분 분석표,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확보한 도현의 휴대폰 백업 자료까지 말이에요. 10시가 되자 도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오늘 후계자 발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자신이 오늘 인생 최대의 날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행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제가 미리 연락한 경찰들이 행사장 근처에 대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도 와서 마지막 조언을 해줬어요. 감정적으로 흐르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만 발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1시 정각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건넸어요. 연옥당 25호점 오픈을 축하한다며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점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떨렸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가 제를 소개하며
무대로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도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봉투를 꺼냈어요.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현도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봉투를 열면서 저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후계자 발표 대신 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연옥당과 제 가족을 위협하는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서윤이 컴퓨터를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상우 원장이 밤늦게 약품 보관실에서 수액 라벨을 교체하는 CCTV 영상이었어요.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재활병원 원장이 제게 투여할 수액의 라벨을 조작하는 모습이라고, 영양수액 대신 수면마 취재를 넣으려 했다고 말했어요.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으로 넥타이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 분석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서윤이 분석한 비타민의 실제 성분표였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사위가 건강을 위해서라며 가져온 비타민에 실제로는 간독성 성분과 이뇨제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9장에서 확보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도현과 하상우 원장이 병원 뒷문에서 만나서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어요. 행사장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였어요. 경찰에서 확보한 도현의 휴대폰 백업 데이터에서 복구한 메시지와 녹취 내용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도현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장모님만 정리되면 지분은 내 것이고 병원 투자 건도 끝난다는 도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상우 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모든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행사장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장인은 손으로 만들고 어머니는 살려낸다고 했어요. 연옥당을 25개의 가맹점까지 키운 이 손으로 이번에는 딸과 저 자신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어와서 도현과 하상우 원장을 체포했어요. 도현이 항변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오늘은 연옥당 25호점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나쁜 일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25개 가맹점 점주들과 상인회 사람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오태식 회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연호가
정말 대단하다고,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고 하더군요. 저는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멋있다고,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와 박 경비원 아저씨도 와서 축하해 줬어요.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다고,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고 뿌듯했습니다. 66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해냈다고, 너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던 사람들을 모두 잡았다고 했어요. 물론 지민이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딸을 지켜냈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연옥당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제 진짜 후계자를 정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지민이가 깨어나면 함께 결정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서윤과 함께 연옥당을 지켜나갈 생각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쌀쌀한 날씨에도 연옥당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25호점 사건 이후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직한 장인 정신으로 위기를 이겨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날도 새벽부터 연옥당은 분주했습니다. 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직원들도 더 바빠졌어요. 특히 민주가 정직원으로 합류한 후로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을 그만두고 연옥당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과 만들기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무엇보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정직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다고 했어요. 서윤은 품질 관리와 위생관리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약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원료 성분부터 생산 과정까지 모든 걸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연옥당 제품의 품질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들여온 가마 앞에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큰 가마였지만 온도 조절이 더 정교했습니다. 늘어난 주물량을 맞추면서도 품질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시럽을 끓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도현과 하상우 원장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상당한 형량을 받을 것 같다고 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도현이 지민이 명의로 위조한 서류들이 모두 무효 처리되었다고 했어요. 전자서명 당시의 접속 기록을 분석해보니 병원에 입원 중인 지민이가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서명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지민이에게서 나왔어요. 2주 전부터 미세하지만 의식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거나 눈꺼풀이 떨리는 정도였지만 의사들은 희망적인 신호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병원에 갔을 때 지민이 손을 잡았는데 분명히 제 손을 살짝 쥐는 느낌이 들었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딸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간호사들도 지민이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했어요. 뇌파 검사 결과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더군요. 완전히 깨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럽 온도를 확인하면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오늘 시럽은 더 천천히 끓일 거라고,
오래 지켜볼수록 더 달아진다고 혼자 말을 했어요. 급하게 서두르면 타버리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완벽한 단맛이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의 일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급하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천천히 증거를 모으고 기다린 끝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 장에서 민주의 경고를 들었을 때의 불안감이 결국 11장에서 완전한 정의로 이어진 거였어요. 오태식 회장도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시장 사람들 모두가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66세에 그런 용기를 낸 게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말이에요. 서윤이 옆에 와서 시럽 상태를 확인했어요. 온도가 완벽하다고 이제 약과 반죽에 넣어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줄였어요. 민주가 새로 만든 약과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았어요. 이제 정말 연옥당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을 지키면서도 실력까지 갖춘 직원을 두게 된 게 큰 행운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연옥당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나간 후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연옥당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나이 들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오후에는 새로운 가맹점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연옥당의 정직함과 품질을 믿고 함께하고 싶다는 사업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확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보다 양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하루 일을 마쳤어요. 직원들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내일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가마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용할 시럽을 미리 준비해두기 위해서였어요. 시럽이 천천히 식어가면서 완벽한 농도와 단맛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마 앞에서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천천히 하자고, 조급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야 진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혼자 말했어요. 지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깨어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낸 후라서인지 모든 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연옥당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회복되고 있는 지민이도 모두가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내일도 새벽부터 시럽을 끓일 거예요. 천천히 정성껏 완벽한 단맛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한과가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66년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인생도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시럽을 끓여내듯이 말이에요. 연옥당의 새로운 시작, 지민이의 회복, 그리고 저희 새로운 다짐까지. 모든 것이 느리지만 확실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계속될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